애는 이미 죽었어. 넌 아직도 헛것을 찾고 있어? 김도성의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본 여자가 있어요. 할인이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할인이가 아니에요. 주변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동생 찾는다는 미친 사람이라고. 경위님 제발요. 저는 30년 동안 동생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30년 동안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윤입니다. 지하철 2호선 보안관으로 일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곧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참 성실하게 사신다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를 지키고 같은 길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멈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5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함께 놀이공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쁘셨지만 그날만큼은 일찍 퇴근하셨고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김밥을 싸느라 잠을 설치셨습니다. 8살이었던 할인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방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머리띠를 한 동생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오빠, 회전목마 타러 가자. 할인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솜사탕도 사 먹었습니다. 할인이는 분홍색 솜사탕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동생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할인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할인이 여기 안 왔니?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놀이공원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미아센터에 신고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직원들과 함께 3시간 넘게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견이 동원됐고 CCTV 영상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머리가 반백이 되셨습니다. 밤마다 할인이 이름을 부르며 우시다가 새벽에야 잠드셨고 아침이면 부은 눈으로 다시 전단지를 돌리러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술만 드시다가 소파에서 잠드시곤 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그해 가을 저는 체육대학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육상 선수로 이미 대학 추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5년, 10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라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할인이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48살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으로 출근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분실물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이유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에는 매일 수만 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많은 얼굴들 속에서 혹시 할인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저는 역 구내 게시판 앞에 섭니다. 거기에는 실종 아동 포스터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흐릿해진 글씨들, 이미 어른이 되었을 아이들의 얼굴. 그중 한 장에 할인이가 있습니다. 8살 때 찍은 증명사진이 아직도 거기 걸려 있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그날의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동생의 얼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아직도요. 근거 없는 희망이라는 걸 압니다. 통계적으로 72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면 이미 절망해도 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할인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저는 지하철 안을 걷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저는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38살이 되었을 할인이를. 어쩌면 저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를 동생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중 한 여성 승객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가방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가 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토끼 모양 펜던트가 달린 팔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는 30년 전 제가 할인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손목에 팔찌, 고개를 숙인 자세, 가늘게 떨리던 손가락. 그녀는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급히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때 말을 걸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보내버렸을까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록해온 모든 단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목격했다는 제보, 유사한 실종 사건 기사 스크랩, 그리고 할인이가 실종 당시 착용했던 물건들의 목록. 그 중에서도 가장 첫 페이지에 적힌 것이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은색 체인, 토끼 모양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H. 할인이가 7살 생일 때 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문방구에서 용돈을 모아 산 싸구려 팔찌였지만 동생은 그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녔고 자기 전에도 벗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그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순찰부터 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승강장 2번 구역. 그 여성이 앉아있던 벤치가 찍힌 화면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안관님, 무슨 일 있으세요? 관제실 담당 직원 김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제 영상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수 씨, 잠깐만 자리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근데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라진 동생의 팔찌를 한 여성이 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할인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게 뻔했습니다. 영상을 돌렸습니다. 오후 2시 50분. 승강장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3시 10분.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 크로스백을 맨 모습. 그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의 곡선, 코의 형태, 입술 라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팔찌였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토끼 펜던트가 달린 팔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확대하고 정지하고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팔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것처럼요. 그리고 곧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벤치 앞에 멈춰 서서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천천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때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보안관님, 이 사람 아세요? 민수 씨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제 잠깐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궁금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분실물 관련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장면과 팔찌가 선명하게 찍힌 장면. 2장의 사진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역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그녀가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을 하나씩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자주 오는 손님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역 맞은편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국을 자주 이용했기에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분 아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왜 그 팔찌를 차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보안관님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 크로스백을 맨 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지온이라고 합니다. MBC 실종자 가족 방송 PD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지온, 보도국 탐사 프로그램 PD.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실종자 가족 방송이요? 네. 혹시 서아린 양 사건 아시죠?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저희가 오래된 실종 사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서아린 양 사건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안관님이 역 주변에서 누군가를 찾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박지온 PD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약국 선생님이요. 아까 보안관님이 사진 들고 물어보시는 거 봤다고 연락 주셨어요. 저희랑 협력 관계거든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약국 유리창 너머로 약사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보안관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온 PD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년 1200명 이상의 과거 실종자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 중에는 30년, 40년 전 사건도 있어요. 보안관님이 찾으시는 그분, 혹시 서아린 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30년 된 실종 사건에서 갑자기 단서가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보안관님은 뭔가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게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팀이 조사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는 확실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 일이거든요. 박지온 PD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제 역에서 봤는데 하린이가 차고 있던 팔찌와 똑같은 걸 차고 있었어요. 박지온 PD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보안관님. 네. 이 일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게 정말로 서아린 양과 관련된 거라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뜻이죠?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그동안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하린이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정말로 할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까요? 혹시 동생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혹시 저를 피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박지온 PD였습니다. 보안관님, 저예요. 죄송한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영상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돌려봤는데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사람 얼굴이 5년 전에도 한 번 포착됐었어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요. 부산 해운대역이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안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박지온 PD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도 찍혔어요. 5년 전 부산 영상에서요.
항상 이 여성 뒤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안관님,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박지훈 PD와의 통화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하철 안을 순찰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성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로 누군가 30년 동안 그녀를 지켜봤던 걸까요? 박지훈 PD는 매일 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보안관님, 이 여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 CCTV 영상을 전부 확인 중인데 생각보다 자주 포착되더라고요. 어디서요? 을지로 3가역, 종로 3가, 명동. 주로 구도심 쪽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병원이요? 네. 종로구에 있는 작은 내과 의원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대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뭔데요? 서울내과 의원이요. 혹시 가보실 거예요? 네, 가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차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안관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럼 푹 쉬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역을 나섰습니다. 서울내과의원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환자는 없었고 접수 창구에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그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분 혹시 여기 환자분이신가요? 간호사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아, 네. 그럼 이분이 여기 오시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이분이 오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간호사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걸 보니 원장 선생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병원 원장 이승호입니다. 아까 간호사한테 환자 물어보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라진 동생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제 동생일 수도 있어서요.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최근에 우연히 봤거든요. 이승호 원장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환자분 기록은 열람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접근 불가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해 놓은 거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특정 사건 관련자의 정보를 보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그 환자의 기록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죠. 그럼 이분이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이 기록이 25년 전부터 차단돼 있다는 건 알아요. 25년 전.
할인이가 사라진 지 5년 후였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요청을 한 건지 아세요? 이승호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당시 담당 경찰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긴 해요. 누군데요? 김도성이요.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였던 것 같은데. 김도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할인이가 실종됐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형사였지만 유독 열심히 수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러 번 만나 진술을 받았고 놀이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병원을 나와 바로 박지훈 PD에게 전화했습니다. PD님, 김도성이라는 형사 아세요? 김도성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박지훈 PD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보안관님, 김도성 전 경위요. 20년 전에 퇴직했어요. 지금은 용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대요. 주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보안관님, 혹시 직접 만나실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이 사람 당시 서아린 양 사건 담당 형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미제로 남은 후에 갑자기 퇴직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별다방.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은 없었고 카운터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놓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오랜만이네요. 평일 오후엔 보통 조용하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도성 경위님 맞으시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서혜윤이라고 합니다. 서아린 양의 오빠예요. 김도성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경위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왜 할인이 사건 기록을 차단하신 거예요? 김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울내과의원 원장한테 들었어요. 경위님이 25년 전에 특정 환자 기록을 접근 불가로 만들었다고요. 그 환자가 할인이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도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윤 씨, 이 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만두세요. 아무것도 찾지 마시고 아무것도 파헤치지 마세요. 왜요? 할인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김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경위님 제발요. 저는 30년 동안 동생을 찾았어요.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김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위님,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할인이 정보를 숨기라고 한 거예요? 김도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할인이가 살아있나요? 김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도성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누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 PD였습니다. 보안관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서울내과의원에 또 다녀왔는데요. 원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보안관님이 다녀간 직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환자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말라고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안관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박지훈 PD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방송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취재 중단하라고요. 위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대요. 무슨 소리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보안관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찾은 단서들이 하나씩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인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제게서 할인이를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전부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인이 실종 당시 신문 기사, 경찰 수사 기록 사본, 제보 전화 내용을 적은 메모들. 이걸 보여주면 김도성 경위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어제와 달리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젊은 커플,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남성, 책을 읽는 여성. 저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김도성은 커피를 내리다가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경위님, 제발 한 번만 더 얘기 좀 들어주세요.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도성은 한숨을 쉬더니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잠깐만요.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30년 전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이건 경위님이 작성하신 수사보고서 사본이고요. 여기 보세요. 경위님도 할인이가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다고 썼잖아요. 김도성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혜윤 씨, 그만하세요. 경위님, 왜 이러세요? 30년 전엔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더니 어머니 손잡고 꼭 찾아드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김도성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뭘요? 진실이 더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도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윤 씨, 할인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본 여자가 있어요. 할인이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할인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김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할인이는 30년 전 그날 죽었으니까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가족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저희를 30년 동안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김도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다른 손님들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30년 동안 찾던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손님이 뭐가 중요해요? 김도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안 나가요. 진실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요. 혜윤 씨 경고합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신고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신고요? 경찰이셨던 분이 저한테 신고를 하시겠다고요? 웃기네요. 정말 웃기네요. 주변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할인이가 정말 죽었어요? 김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놔주세요. 당신도 할인이도 모두요.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인이가 죽었다는 증거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신하세요? 김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밀며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저는 카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도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지만 금방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보안관님 어디세요? 오늘 출근 안 하신다고 연락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습니다.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죽었다고요. 30년 전에요.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죠? 30년 동안 헛된 희망에 매달린 건가요? 죽은 사람을 찾겠다고 제 인생을 포기한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혜윤 보안관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경찰청 감찰관실 소속입니다. 보안관님이 최근에 서아린 양 사건 관련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이상 조사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안관님 신상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협박이세요?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조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위태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뿐이었습니다.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할인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왜 혼자 두고 갔냐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김도성은 할인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접근 불가로 막혀 있었습니다. 방송국 취재도 중단됐습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할인이가 죽었다면 왜 이렇게 막을까요? 죽은 사람이라면 진실을 밝혀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족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할인이가 정말로 죽었다는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숨기는 것처럼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지훈 PD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CCTV 영상, 여성의 이동 경로, 부산 해운대역 영상. 그리고 그녀 뒤를 따라다니던 남자의 모습.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할인이 실종 사건 당시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주변 사진, 경찰 수사 사진, 신문 기사 사진. 그중 한 장을 확대했습니다. 놀이공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들과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할인이 주변에, 그 여성 주변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30년 동안 할인이를, 아니 그 여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김도성이 뭐라고 하든, 경찰이 협박하든, 방송국이 취재를 중단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할인이가 죽었든 살아있든 저는 끝까지 알아낼 것입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부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할인이가 사라진 그날. 분명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5월의 그 토요일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 할인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놀이공원 직원들, 경비원들, 다른 방문객들. 모두가 할인이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방송이 나갔고 미아 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1시간이나 지나서야 온 겁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그게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늦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놀이공원 정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과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다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제스처가 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남자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는 노트북에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할인이 실종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기사 하단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전경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진이 흐릿했지만 얼굴 윤곽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경비업체 대표 한정우 씨와 관계자들. 한정우.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당시 서울과 경기 지역 놀이공원과 유원지의 경비를 맡던 업체 대표였습니다.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한정우는 당시 구청 공무원들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지역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고 후원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도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이가 사라진 날 한정우가 경찰과 말다툼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경찰 도착이 늦었을까요?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한정우가 뭔가 숨긴 건 아닐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정우에 대한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30년 전이 아니라 25년 전 기사였습니다. 한정우 씨 별세, 향년 58세.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해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구청장과 경찰서장도 조문했다고 했습니다. 25년 전, 할인이가 사라진 지 5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이 접근 불가로 막힌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한정우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부산 해운대역에서 찍힌 남자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정우가 죽은 후 누군가 그의 일을 이어받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여성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한정우와 경찰 그리고 지역 관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무엇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할인이를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유착, 은폐와 거래,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성 경위가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사람들은 저 하나쯤 막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8살에 사라진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정우의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할인이를 숨겼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을 찾는다는 건 어둠과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김도성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허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위님, 이제 모두 말씀하세요.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김도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앉으세요. 긴 얘기예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도성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할인이는 놀이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실종됐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경비업체 직원 한 명이 할인이를 데리고 갔어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한정우 씨의 지시였어.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그날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놀이기구 안전사고였는데 경비업체 관리 소홀 때문이었어요. 만약 알려지면 한정우 씨는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돌리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를 납치한 거예요? 납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낼 생각이었대요. 미아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고요. 하지만 일이 커졌어요. 김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너무 놀라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못하고 기억도 잃고. 그래서 장인어른은 할인이를 숨겼어요.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면서요. 그게 김미연이에요? 김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미연은 다른 아이예요. 할인이와 같은 시설에 있던 아이였어요. 시설이요? 네. 장인어른이 할인이를 비밀시설에 맡겼어요. 신원 미상 아동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할인이는 김미연이라는 아이와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제가 CCTV에서 본 여자는 김미연이었고 할인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김도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25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설 기록을 확인했는데 할인이가 어디로 갔는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기록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요?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불법 입양이요. 당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신원 미상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양이라니. 할인이가 해외로 입양됐다니. 그럼 30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동생을 찾고 있었던 건가요? 이미 다른 나라로 간 동생을요.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설 기록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설이 어디예요? 이미 문 닫았어요. 15년 전에요. 기록은요? 다 폐기됐을 거예요. 저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경위님, 이 모든 걸 알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저희 가족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때문에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돌아가신 후엔 제 경력이 끝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30년을 숨기신 거예요? 제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김도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가려는데 김도성이 말했습니다. 혜윤 씨, 한 가지만요. 뭔데요? 저한테 한 사람 연락처가 있어요. 당시 그 시설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김도성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분이 뭔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가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윤이라고 합니다. 김도성 경위님한테 번호를 받았어요. 아, 그분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혹시 30년 전에 아동시설에서 일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해요. 서아린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세요? 용인이요. 저도 용인이에요. 1시간 후에 만나요. 제가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용인의 한 작은 공원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윤입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오빠시군요. 닮았어요. 저를 아세요? 당시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신문에도 나왔었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기록한 거예요. 시설에서 일하면서 몰래 적어뒀어요. 수첩을 펼치니 아이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할인이 이름도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시설에 5년 정도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기억도 없었죠. 하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 잘 돌봐주고요. 그럼 입양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년 전에요. 미국으로요. 미국이요? 네. 캘리포니아로 간 걸로 알아요. 입양 가정이 거기 있었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가정 정보 아세요? 할머니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름은 존슨 부부였어요. 주소는 모르겠지만 입양 기관 이름은 적어뒀어요.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윤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 찾으시면 제발 전화 좀 해주세요. 저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꼭 그럴게요. 공원을 나와 곧바로 박지훈 PD에게 전화했습니다. PD님, 저예요. 할인이 입양 정보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로요?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입양 기관 이름도 알아냈어요.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보를 보낸 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신고를 할 때가 됐습니다. 김도성의 은폐 사실을, 한정우의 범죄를,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요. 바로 재수사 들어가야겠어요. 김도성 전 경위도 조사해 주세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고 증인 연락처도 주세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박지온 PD가 정리해준 자료, 할머니 연락처, 김도성의 진술 녹음 파일까지. 일주일 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도성은 자진 출석했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은폐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였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 경찰의 은폐, 권력의 유착.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미국으로 입양됐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박지온 PD가 연락을 했습니다. 보안관님, 입양기관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래요? 서할인 양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25년 전에 존슨 가정으로 입양된 게 맞대요. 현재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대요. 결혼했고 아이도 둘 있대요. 연락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제가 입양기관을 통해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찾던 동생이 미국에서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혹시 동생이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죠? 며칠 후 박지온 PD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안관님, 에밀리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래요? 만나고 싶대요. 보안관님을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요. 가족들과 함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할인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에밀리라는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생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온 PD가 옆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저는 각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두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혜윤 오빠세요?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인이가 아니에요. 에밀리예요. 하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밀리.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30년 전 할인이가 사라진 그곳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억나요? 이곳이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돼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은 들어요. 에밀리는 회전목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30년 동안이나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은 제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가족도 미국에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에밀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앞으로도 연락해요. 아이들도 삼촌이 생겼다고 좋아해요. 그럼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오빠. 응? 행복하세요. 이제 오빠도 오빠 인생을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후 저는 박지온 PD와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연결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이름은 함께 찾기였습니다. 저희는 실종 사건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들을 도와주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박지온 PD가 진행하고 저는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동생을 찾은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찾는 중입니다. 제 동생은 찾았지만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저는 계속 찾을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실종 가족들, 목격자들, 제보자들 모두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금방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박지온 PD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보안관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혜윤 씨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혜윤 씨.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좋아요. 시작하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실종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이름과 실종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이 사진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찾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오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요. 아이들이 오빠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방학 때 또 와. 네, 꼭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30년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꿈도 청춘도 기회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시간을 쓸 것입니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직 문을 두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30년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찾는 이유가 됐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사무실로 갈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맡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찾지 못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